2015년 7월 22일 밤 오클라호마주 브로큰 에로우 경찰은 긴급 신고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동생이 제 가족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짧지만 섬뜩한 문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사건의 열쇠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한때 평화로운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그 소박한 2층 집 안에 가슴 아픈 장면이 펼쳐져 있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5명이 목숨을 잃었고 13살 여자아이는 중상을 입었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구석에는 2살 배기 막내가 웅크리고 앉아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누군가의 침입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제 침입 흔적도 물건이 없어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범인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의 가족, 2 형제가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이 비극의 배우였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초래했을까요? 한때 한 지붕 아래 자라던 2 소년이 무엇 때문에 가족에게 등을 돌렸을까요? 이 이야기는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가족 학살 사건 중 하나인 베버 가족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극은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평화로워 보였던 가정에 들이온 침묵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베버 가족은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작고 평화로운 마을 브로큰 에로우에 살고 있습니다. 2층 타운하우스가 있는 교회 주택가에 위치한 이곳은 자녀를 키우고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에 이상적인 환경으로 여겨집니다. 이웃들의 눈에 베버 가족은 전형적인 미국 가정입니다. 부모가 세심하고 자녀가 많으며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오시시 2세의 데이비드 베버 씨는 가족의 기둥과 같은 존재입니다. 엄격하고 내성적인 그는 이웃과 거의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인 44세의 에이프릴 베버 씨는 전업주부로서 집에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2 사람 모두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는 대신 집에서 교육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생활 및 학습 환경을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7 자녀가 있었는데 2 오빠는 로버트 18세와 마이클 16세입니다. 2 사람 모두 꽤 지적이었지만 내성적이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예의 바르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2 형제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사교적이지 않으며 집 밖에서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폭력이나 심각한 갈등에 대한 보고는 없었지만 가족이 거의 완전히 고립되어 살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웃조차도 그 닫힌 문 뒤에 상을 초월하는 비극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15년 7월까지 몇 달 동안 브로큰 에로우에 있는 베버 가문의 집에서 2 장남 로버트와 마이클 베버는 비밀 계획을 꾸몄습니다. 외부인은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사실 2 사람은 잔혹한 범죄를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학살 사건을 조사하고 칼, 방탄복, 전자기기를 수집했으며 각 단계를 별도의 문서에 기록했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2015년 7월 22일은 로버트와 마이클이 계획을 실행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가족의 다른 날들과 다름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뀔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이 되자 가족들은 하나씩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 형제들은 오랫동안 계획했던 범죄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1시 30분경 로버트는 형에게 방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형이 방에 들어오자 로버트는 갑자기 칼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일련의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마이클은 형을 도우며 가족 구성원들을 차례로 공격했습니다. 13살 크리스털도 중상을 입었지만 놀라운 의지로 형에게서 벗어나 유선 전화로 191에 신고했습니다.
크리스털이 숨어 지내는 동안 전화 덕분에 경찰은 집을 찾을 수 있었지만 통화는 일찍 끊어졌습니다. 로버트와 마이클은 남은 가족 구성원들을 계속 수색했습니다. 그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와 에이프릴은 방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크리스토퍼, 빅토리아, 이렇게 3명의 어린 동생이 피해자였습니다. 모두 중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범행을 마친 두 용의자는 피를 씻어내고 뒷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며 물건과 무기를 챙겼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된 지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크리스탈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리스탈은 위독한 상태로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막내인 2살배기 오텀은 다른 방에서 무사히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오텀이 너무 어려서 의식을 잃었고 범행 당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버트와 마이클 두 형제는 그날 밤 집 뒤편 작은 숲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 가슴 아픈 범행의 계획과 동기를 밝히기 위해 즉시 전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브로큰 에로우 경찰은 2015년 7월 22일 자정 직전 크리스탈 베버의 국외 신고가 끊기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순찰차, 투강 조명, 그리고 응급 대응팀을 동원하여 몇 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매그놀리아 코트 7최후 9번지에 도착했을 때 강제 침입이나 몸싸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와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관들이 재빨리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복도에서 위층으로 이어지는 바닥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크리스탈이라는 젊은 여성이 여러 군데 칼에 찔린 채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지만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응급의료팀에 피해자를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가 나머지 시신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위층과 개인실에서였습니다. 부모인 데이비드와 에이프릴 베버는 침실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온몸에 여러 군데 자상을 입었습니다. 3명의 남동생 다니엘 12세, 크리스토퍼 7세, 빅토리아 5세는 집 안 곳곳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극도로 혼란스러웠고 베테랑 수사관조차도 수사를 멈추고 평정심을 되찾아야 할 정도로 가슴 아팠다고 묘사했습니다. 현장에서 유일한 기적은 겨우 2살배기 오텀 베버의 생존이었습니다. 오텀은 개인실에서 안전하고 무사히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너무 어려서 발견되지 않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오클라호마 주 검시관의 감독하에 부검이 실시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5명의 희생자 모두 날카로운 칼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처는 근접 공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데이비드와 에이프릴은 각각 이음 업곳 이상의 자상을 입었고 아이들은 주로 가슴과 복부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은 며칠 동안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법의학 전문가, 수사관, 그리고 범죄 현장 기술자들이 밤새도록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들은 범죄에 사용된 무기, 주로 부엌 칼과 두 용의자의 친필 메모, 계획서, 일기 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즉 지역 사회와 사법부에 큰 충격을 준 내부 학살을 시사합니다. 범죄 현장이 확보되고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자 브로큰 에로우 경찰은 오클라호마 주범죄 수사국과 협력하여 전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의 모든 증거는 이 사건이 외부 공격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누군가의 행위였음을 시사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1시간도 차이 되지 않아 로버트 베버 18세와 마이클 베버 16세라는 두 명의 용의자가 집 뒤 숲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고 피가 묻어 있었으며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은신처에서 칼, 장갑, 노트북 등 범죄 계획과 관련된 여러 물품을 압수했습니다. 두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용의자의 개인실에서 전자기기, 일기, 메모 등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 학살은 1년 이상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로버트가 먼저 범행을 시작했고 마이클은 이를 지지하고 승인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대량살인 사건을 조사했는데 특히 1999년 콜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에 집중했습니다. 경찰은 전자기기에서 주택 설계도, 표적 목록, 그리고 가족을 살해한 후 공공장소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르려는 더 광범위한 계획을 묘사한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수사는 단순한 가정범죄에서 벗어나 지역경찰과 연방경찰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대규모 범죄로 전환되었습니다. 체포되어 브로큰 에로우 경찰서로 연행된 로버트와 마이클 베버는 각각 따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마이클이 16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요구되는 변호사와 보호자가 신문 과정에 동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침묵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하자 몇 시간의 신문 끝에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베버는 더욱 적극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인정했고 16세 때부터 가족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로버트는 구속감을 느꼈고 개인적인 자유가 없었으며 연쇄 살인 사건을 동경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집에 머무는 동안 그는 수백 개의 문서를 읽고 비디오를 시청하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전략을 적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유명한 살인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했습니다. 16세 동생 마이클은 처음에는 형의 설득에 굴복하여 거절하기가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문 과정에서 그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무기를 준비하는 것을 돕고 가족을 유혹하는 방법을 자세히 논의하고 7월 22일 밤 범행에 직접 가담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두 용의자의 방에서 개인용 컴퓨터, 휴대전화, 손으로 쓴 일기장, 계획서 등 여러 물품을 압수했습니다. 디지털팀과 법의학 전문가들이 모든 자료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메모에는 범행 당일 밤의 구체적인 시간, 각 인물의 역할, 그리고 흔적 지우기, 현장 청소, 탈출 등 해야 할 일, 목록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파일은 일련의 직접 및 간접 증거로 빠르게 보강되었습니다. 공격의 유일한 생존 목격자인 크리스탈의 증언, 9.1 신고 전화 자료, 살인 도구에서 로버트와 마이클의 것과 일치하는 혈흔과 지문, 컴퓨터에 저장된 일기와 영상 자료, 로버트 계정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구매 내역, 무기 및 준비 용품 관련 내용. 수사관들은 이 사건 기록이 유명 살인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포괄적이고 명확하다고 묘사했습니다. 두 용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계획을 자세히 진술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당국은 불과 몇 주 만에 사건을 종결하고 1급 살인, 살인 미수, 미성년자, 가중 폭행 혐의로 법원에 송치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를 성인으로 재판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전국적으로 공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수사가 완료되고 사건이 병합된 후 베버 가족 사건은 신속하게 털사, 카운티 지방 법원으로 이관되었고 로버트와 마이클 베버는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내용에는 1급 살인 5건, 살인 미수 1건, 그리고 중범죄 공모 여러 건이 포함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범죄 당시 16세에 불과했지만 두 형제는 오클라호마 주법에 따라 성인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청이자 사건의 주모자인 로버트 베버는 사형을 피하기 위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6년 재판에서 로버트는 어떠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무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판사는 로버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6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엄중한 형벌이었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적절한 형량이었습니다. 반면 마이클 베버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마이클이 형에게 조종당했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완전히 이해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으며 재활의 기회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마이클이 계획의 준비와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증언, 녹음 파일, 사진, 비디오 등 일련의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마이클의 재판은 몇 주 동안 지속되었고 언론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수사관, 심리학자, 이웃, 법의학 직원을 포함한 증인들이 차례로 소환되었습니다. 여동생을 제외하고 이 공격의 유일한 생존자인 크리스탈 베버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증언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침내 2018년 배심원단은 마이클 베버에게 1급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5회와 크리스탈 베버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2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기간 동안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배심원단과 대중에게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기 위해 범죄 현장과 부검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디지털 증거와 목격자 증언을 통해 사건의 잔혹함을 재현했습니다. 재판은 두 형제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생존자, 특히 크리스탈과 오텀의 죽음은 개인의 기억과 미국 범죄 역사에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로 남았습니다. 베버 가족 학살 사건은 생존한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브로큰 에로우 지역 사회와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5명의 목숨을 냉혹하게 빼앗겼는데 그중 3아이는 아직 자라서 삶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어린 소녀 크리스털은 신체적 상처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운명적인 밤의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겨우 2살이었던 오텀은 부모도 형제자매도 없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거를 안고 자라면서 상실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겉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환경에서도 사회적 고립, 소통 부족, 정서적 감독 부족 등 가족 안에 숨겨진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가족은 가장 안전한 곳이지만 문제의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고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로부터 배울 수는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특히 아이들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경청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침묵이 비극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